화제 뉴스와 사건 속보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신 이영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의 1심 재판이 있었어요. 네, 사실 올해 연예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정준영 단톡방 사건 8개월 만에 1심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혐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 3월에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라는 혐의와 그리고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11번에 걸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이 두 가지였었는데요. 우선 가수 정준영 씨가 이제 그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그리고 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 그리고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3일 날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그땐 7년과 5년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정준영 씨는 지금 1년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때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그리고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보호 관찰하겠다 이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참 연예인 입장으로 보면은 거의 연예계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업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청년 시기에 5년도요 나오면 전혀 다른 세상에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기를 대통령이 이미 바뀐. 한 명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이 대통령 바뀌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비유가 참 와닿는데요. 지금 징역 6년과 징역 5년. 이걸 형량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선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적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내 옆에서 또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라고 하는 게 피해 여성들의 입장인데 우선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범죄가. 검찰 구형량하고 선고 형량이 크게 차이가 안 났으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많지 않긴 하지만 어리기는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특히나 이 두 사람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단순한 성적인 쾌락 도구로 여겼다. 여성들을.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너무 형량이 낮다. 이런 비판 여론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 여성들의 일부는 막막하다, 두렵다, 살려달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치심에 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이제 여성으로 본인은 몰카의 대상자였다고 하는 그 좋은 글씨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피해 여성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년 나와서 다시 우리 옆으로 오지 않냐. 그 말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준영 씨 측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동안에 주장해오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 능력은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이제 대화방에서 원본이 오갔으면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원본이 오가지 않고 그랬다는 말만 오갔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이 맞다고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증거 능력은 없다. 그러나 정준영 씨는 이미 본인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량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준영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이 두 사람은 혐의를 좀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피해 여성과 함께 최종훈 씨랑 같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종훈 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종훈 씨는 그동안 혐의를 다 부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술에 취한 사람을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준영 씨가 같이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대화방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은 부인을 했지만 증거가 있으므로 혐의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 선고 직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두 사람의 그 재판의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었는데요. 판결 내용을 듣다가 징역 선고가 나오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종훈 씨는 오열하면서 법정을 빠져나갔고 정준영 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빠져나가서 구치소로 향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지금 청취자 8824님께서 여성 성범죄에 대해서 그나마 재판다운 재판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약한 처벌이라고 보지만요. 이 정도 재판이 우리 사법부에선 처음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번 재판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 제가 오늘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오늘만 해도요. 11월 7일에 청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5% 상태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면허 없이 고등학생이 만취 상태에서 0.136%. 0.136%요? 네. 고등학생인데 아빠 차로 무면허 상태에서 네.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사고가 오늘 보도가 됐고요. 또 인천 연수경찰서에서는 술에 취해서 이분은 이제 바뀐 기준으로 치면 면허 취소 수준이죠. 혈중 네.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아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돌진해서 점포를 파손한 그런 혐의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음주운전 사고가 그때의 경각심에 비하면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실제로 경찰이 최근에 한 50일간 단속을 했거든요. 네. 고위험 운전자 11,000여 명을 검거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창호법마저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경종을 크게 울렸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적발할 때 초동 조치를 좀 세게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라는 네. 내용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숙취운전처럼 시간대를 좀 변경해서 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숙취가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사망사고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단순히 그 피해자가 몇백 명이다, 1,000명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마치 흉기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몰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네. 이제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데 근데 단속 시간 1시간 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무려 6명이라고요? 그중에 3명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또 운행 속도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간인데요. 10시부터 단속을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적발이 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운전에서 걸렸는데 네. 음주운전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적발됐으니까. 그거 안 되지 않나요? 차를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경찰이. 적발돼서 대리운전을 이제 불러가지고 가다가 가지고. 경찰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텐데 운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해줬는데 대리운전을 하고 가다 대리운전 기사를 내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운전을 한 겁니다. 아유, 이분은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6명 중에서 3명은 면허정지 수준의 아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2시간 정도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네. 8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요금소에서 했는데 요금소는 사실 들고 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음주운전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좀 안심하는 측면이 있었던 사각지대였던 거죠. 그래서 어젯밤 10시부터 했었는데 뭐 15분 만에 4시간 전에 소주 2잔 마신 사람을 검거를 했다고 하니까요.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뭐 아는 분하고 같이 이제 그 저녁 시간대 길을 걸을 일이 있었는데요. 횡단보도 있는데 앞에 가니까 저를 뒤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좀 떨어져서 뒤에 가 있으라고. 네. 그리고 나는 항상 전봇대 옆에 서 있는다. 횡단보도에 있을 때. 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누가 교통사고가 날 때 차가 이렇게 오다가 그냥 횡단보도 쪽으로 올라올까 봐. 아, 그럴 수 있죠, 참. 예, 그래서 그 전봇대나 이런 거 옆에 서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사실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이 내용이 왜 놀라우냐면 단속 하루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다면 다 알렸어요. 단속을 할 거라고. 네. 그런데도 이 지경이면 예를 들어서 그 보도가 나가거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포감이 생겨났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16일엔 부산 해운대에서 많지 않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덮쳐서 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거기가 심지어는 윤창호 법을 제정하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난 네. 곳에서부터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 명이 숨지고 또 10대 여성은 발목 수술을 받았던 엄청난 사고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에 이제 숙취 때문에 음주운전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5336님께서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강력한 의견까지 지금 내주셨네요. 네. 지금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연말이 거의 뭐 요즘엔 이제 벌써 시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음주운전이 연말로 가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하신 후에 제일 중요한 건 충분히 휴식을 하고 숙취제어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4만 명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은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고요. 또 문제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합의금 3천만 원을 지불하면 책임을 면하거나 처벌이 경감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살인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간주하는 경우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년에 3천만 원의 벌금 정도인데 반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최대 징역 7년에 벌금이 1억 2천만 원이래요. 벌금이 1억 2천만 원이요?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러고 보면 상대적으로 OECD 기준이나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5504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음주에 관해 법이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법이 더 강화된다면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좀 더 냉정해질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윤창호법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음주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좀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며칠 전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렸는데 구하라 씨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이 사건도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그 판사가 둘 사이에 찍은 영상을 봤기 때문에 2차 피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원들이 판사 법복을 벗기고 사직서를 내미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라는 얘기죠.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의 1심 재판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네. 폭행을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어쨌든 집행유예가 나와서 최씨는 석방이 된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을 당했는데도 고작 집행유예이냐 그러면서 이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촬영 동의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지워달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때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바로 지워달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 동의로 간주한다? 예. 근데 여성단체의 주장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그 이후에 지워달라고 했든 안 했든 네. 불법 촬영한 건 무조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판사가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그 구하라 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당 동영상을 봤고요. 네. 그리고 판결문의 성관계 장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가해자 입장에서 그 주장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변을 한데도 굳이 봐야겠다고 했고 또 판결문에 그것을 일일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모욕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얼마 전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성인지 감수성을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면서 네. 또 지금 법원이나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판례로 이미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성적인 수치심이나 당황함 또 그런 분노에 대한 것이 충분히 판결에 반영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법조인들의 주장이었었고요. 네. 또 이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좀 사법부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관을 임명하거나 인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평가의 항목으로 도입하라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강조한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고 성인지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잖아요. 네. 피해자의 시각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걸 대법원이 판시로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판례로. 근데 아직 일선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인식 전환이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을 아마 여성계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자, 마지막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고생 약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저도 제가 언제 수학에 흥미를 잃었나 이거를 따져보게 저도 이걸 보니까 네. 근데 중학생 8명 중에 1명이 아주 기초적인 학력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역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매년 6월에 셋째 주 목요일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중학생 11.8%, 고등학생 9%가 왜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성취도 기준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2017년에 7.1%. 작년에는 11.1%, 올해는 11.8% 자꾸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의 경우에는 국어 경우는 중학생 4.1%, 고등학생 4.0%, 영어는 중학생 3.3%, 고등학교 3.6%가 기초 학력에 못 미쳤다라는 건데 이거는 작년 조사보다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하는 영포자들은 줄고 있는데 네.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읍면의 격차도 재작년에 1.2%포인트였는데 지난해에는 2배인 2.4%포인트. 올해는 그거의 2배인 5%포인트랑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만 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빠르게 흥미를 잃어간다라는 분석이고요. 심지어 초등학생의 61%가 수학 공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은 44%가 수학 공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네. 말하자면 학습 의욕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거나 우리나라가 수학을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1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기초학력이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 선생님들이 5명 정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학생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월성 교육을 주로 하고 네. 많은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보통 가르치고 그냥 따라 적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는 빨리 진도를 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간중간에 처진 학생들을 올려줄 수 없다라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네. 그 교육 선진국에는 수학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풀이
놀이가 아니라 놀이와 게임으로 수학을 연결하는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마테마티쿰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수학박물관이 생겼어요. 네. 뉴욕에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학 실력과 상관없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수학은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네. 과목인 거잖아요. 이걸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노원에 우리나라에도 수학박물관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꼬마랑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도 얘기 들려주세요. 네. 저도 아이랑 가볼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반면에 학생들의 학교 생활 행복도는 매년 증가한다고요? 이 소식은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10명 네. 가운데 6명이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행복도도 나아졌다라는 건데요. 교육부가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중학교 3학년의 64.4%, 고2 학생도 64.7%는 그래도 행복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2013년에는 43.6%밖에 안 됐어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년 나아지고 있고 6년 만에 행복도가 20%포인트 높아졌다. 이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